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수업 듣고 있겠지? 갑자기 또 온라인이 돼가지고 갑자기라기보다는 예정된 수순이었죠. 갑자기 뭐 확진자도 늘고 있고 뭐 수능 수험생들의 아니 때문이라도 온라인이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래서 좀 겸사겸사 해가지고 우리 물리학원 듣는 친구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11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쌤이 좀 해설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뭐 반마다 배정된 시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떤 반은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발표를 했고 어떤 반은 이 문제 반도 발표가 안 된 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냥 한번 시간을 좀 써서 이렇게 해설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잘 봐주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험 거의 한 1, 2주일 전에 정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특히나 이 모의고사에 있는 영역들의 대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게 뻔하니까 다 기억한다고 얘기 안 해도 좋아요. 다 까먹었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요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에 포함된 내용만이라도 좀 확실히 공부를 해서 2차 집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2 11월 전국연합 평행평가 문제집 물리학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사실 태블릿이 아직 선생님이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조작이 느릴 수도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이번은 이제 운동 상태에 대한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빠른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자유낙하 한다고 합니다. 자유낙하.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1번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 낙하는 나는 이제 원형 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고 있던 소리죠. 다는 스키점프 포물선 운동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A의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게 등속도 운동이었죠.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자유 낙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유 낙하를 한다는 얘기는 아랫방향으로 G의 중력과 속도를 갖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유 낙하하고 있고 점점 더 빨라지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속력은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다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B는 B의 이제 운동 방향이 변하느냐. 원운동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운동 방향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게 없고요. D 같은 경우는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어디겠어요? 이제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이 안 쓰이긴 하지만 만약에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무조건 R자임은 뭐밖에 없어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 중력밖에 없죠.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고 이 중력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의외로 이 C 때문에 틀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운동 방향은 지금 이쪽이고요. 이게 운동 방향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가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운동도 있긴 하지만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운동이죠. 근데 이런 포물선 운동과 같이 그렇지 않은 운동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알짜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같지 않다라는 거. 공기저항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운동 방향 얼마나 변하겠어요? 한 요 정도 변하려나 요 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지우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종류는 각 전자기파의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아니면 파장이 커짐에 따라서 갖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머리에 집어넣기 편하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보다도 파장이 더 긴 전자기파입니다. 뭐밖에 없죠? 라디오파밖에 없죠. 라디오파. 흔히 이제 이 둘을 구분 안 하고 묶어서 전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길지만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습니다. 뭐죠? 적외선이죠, 적외선.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감마선보다는 파장이 깁니다. 이런 선을 우리가 X선이라고 불렀었죠. 그런 거죠. 오른쪽을 보면 뼈를 촬영한 영상이에요. 우리가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것 중에 인체의 뼈를 촬영하는 데 쓰는 전자기파는 뭐밖에 없어요? X선밖에 없죠. 그래서 C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Q를 측정해서 체온을 측정한 거다. 뭐 이게 흑백이라서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밑에 확실하게 체온을 측정했다고 써놨잖아요. 열 감지가 뛰어난 열선이라고 부르는 전자기파는 우리가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ABC 중에서 B네요. 그래서 C랑 B를 갖고 있는 범위는 5번이겠네.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열효율. 열효율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열효율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어떤 걸 기준으로 효율이 높다는 걸 판단을 하냐면 내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그 산출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투입량이 적은데도 가성비가 높다죠. 소위 가성비가 높다가 효율이 높다는 거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투입한 양이 적은데도 그 투입한 양에 비해서 산출량이 훨씬 많으면 성과가 훨씬 많으면 우리는 그거 효율이 높다고 한다라고 했었고 열기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입한 열에너지, 그러니까 고온에서부터 뽑아오는 공급받는 그 열에너지에 비해서 그 열기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향하는 요 방향의 요 열이 우리가 이제 공급받는 열에너지가 되겠고 요 일이 이 열기관의 산출문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 열기관의 이 모식도는 에너지가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한 열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소모가 되고 일부는 저열원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정의만 기억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QH라는 고열원에서 공급받는 열에너지가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 Q랑 W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런가요? 근데 그게 얼마다? 문제에서 0.4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분수꼴로 바꾸면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죠? 기초수학 5W가 2Q 더하기 2W다. 따라서 W가 얼마다? 3분의 2Q다. 그래서 4번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열기관의 열효율만 기억을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였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핵반응입니다. 그냥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죠? 자, A. 수소 원자핵이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이 됐대요. 누가 무겁죠? 수소보다 헬륨이 무겁죠. 그러니까 이건 융합이야, 분열이야? 핵융합이죠. 핵융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라늄 원자핵이 반응해서 바륨과 크리톤이 된다. 우라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야 하겠지만 뭐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우라늄이 엄청 무거운 원자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무겁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무거운 원자핵이 쪼개진 거니까 융합이에요? 분열이에요? 핵 분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보면 됩니다. 기억 A는 핵융합 반응이 많네요. 그죠? 니은 B에서 우라늄 원자핵의 질량수가 바륨 원자핵의 질량수보다 크다. 질량수라는 정의를 기억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질량수는 이 앞에 있는 질량이라는 표현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게 오개념이 안 생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질량수는 이 수라는 표현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지금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질량수는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각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수는 보존이 돼야 된다. 왜냐면 입자의 수이기 때문에 이게 분열이나 쪼개지거나 합쳐진다 그래서 그 총량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자 하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갑자기 하나가 추가돼서 붙거나 이러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자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질량수는 보존이 되지만 뭐는 보존이 안 된다. 바로 이 디귿에 있는 이 질량, 이거는 보존이 안 된다. 결합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그 결합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질량의 차이가 생기고 그 질량의 차이가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물론 요 이제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수는 발현 원자의 질량수보다 크다. 사실 질량으로 생각해도 상관없고 질량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그런 보기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질량수와 질량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질량수는 어쨌든 큰 게 맞기는 맞죠. 그렇죠? 무거운 원자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더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질량수도 크겠지. 디귿 AP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죠? 정확한 개념이죠. 그래서 5번 전부 다 맞는 표기가 되겠다라는 거. 됐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에너시티 구조와 전기 전도성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입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고체 에너시티 구조에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는 띠 간격 또는 뭐 금지된 띠라고 부른다. 이건 띠 간격이 되겠네요. 교재 용어에는 띠 간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 게 훨씬 정확하게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똑같은 말 써 있고요. 기억을 보면 기억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모두 같다.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모두 같다. 흔히 나오는 5개념 문제 중에 하나죠. 선생님도 아마 지필평가에 이런 보기를 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원자가 띠의 정의가 애초에 뭐였냐면 전자의 원자핵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자가 아니라 원자의 원자핵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고체라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주인들이 겹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베타 원리라는 원리 때문에 얘들이 이제 에너지 준위가 겹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엇갈려서 에너지띠들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게 두 개, 세 개, 여러 개, 막 수십 개, 수십억 개가 뭉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띠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띠에 있는 이 두께처럼 보이는 띠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 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 에너지는 전부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조금씩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값 뒤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모두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르다라고 하는 쪽이 좀 더 정답에 가깝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니은 아까 했고요. 디귿 A, D 간격은 반도체가 전원체보다 크다. D 간격의 정의가 위에도 써있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만 그 다음 에너지띠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반도체랑 전원체 중에 누가 더 전기가 안 통해요. 비교를 하자면 전원체 쪽의 전기가 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체 쪽의 D 간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려서 니은만 맞겠네요.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6번. 요거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긴 한데 선생님은 그래도 기억이면 수업 때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피에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운동하여서 8과 12m/초의 속력으로 각각 QR을 지난다. 자동차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초이고요. Q에서 R까지 이동한 거리가 L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추천하는 문제풀이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무조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시간, 속도 그렇고 QR을 12로 지났는데 어쨌든 최종 속력이 12네요. 근데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초래요. 그러니까 3초 동안 12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고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8은 요쯤 있다고 치면 이게 직선 그래프니까 8에서의 시간은 당연히 2초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그래프에서 바로 알 수 있죠. 4m/초의 제곱이 뭐 가속도가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가속도가 아니라 Q에서 R까지 이동한 거리 L을 묻는 거였잖아요. 그럼 Q에서 R까지는 이 8에서 12까지, 속도가 8에서 12까지 변하는 구간이 바로 Q에서 R이니까 이 아래에 요 면적을 구하면 요게 이제 L이 되는 거죠. L이. 그죠? 면적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만 뭐 알아서 선생님은 요거 삼각형, 사각형으로 나눠서 해볼게. 선택볼로 구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요. 2의 30,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1 곱하기 8이니까 8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럼 두 개 더하면 L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넘어갈게요. 교실에 히터를 틀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패딩을 벗었어요. 심지어 이게 지금 티 하나만 입고 있는데 덥네. 이따가 이제 좀 마저 해설하다가 히터 온도를 좀 낮출까봐요. 자, 어쨌든 7번 볼게요. 7번. 스피커 AB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같은 파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 보강 간섭하고요. Q에서는 상쇄 간섭한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억. 중첩된 소리의 진폭은 당연히 보강성세 중에 어디가 진폭이 크겠어요? 보강 간섭이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A,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Q에서 서로 반대냐. 상쇄 간섭의 조건은 중첩되는 파동의 위상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반대여야 하는 게 상쇄 간섭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반대이다가는 맞고요.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P로 올 때 A에서 오는 파동이랑 B에서 오는 파동이랑 정확히 같은 위상이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건데 뭐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B의 위상을 이렇게 반대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원래는 P는 A와 B로부터 같은 길이만큼의 파동이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A에서 P, B에서 P로 오는 파동들의 경로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하지만 B의 위상을 반대로 바꿔주면 오히려 똑같은 거리를 봤을 때 A에서 P로 온 파동이랑 B에서 P로 온 파동이랑 서로 위상이 반대, 180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쇄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 연력학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가 되게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 원칙만 기억한다면 첫 번째 이상기체 관계, 그죠? 두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 이상기체 관계는 PV가 T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가 고비,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였고, 연력학 제2법칙은 기체에 가해준 열이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쓰이고 일부는 기체의 일을 하는 데 쓰인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일단 가는 단열된 피스톤이랑 단열된 실린더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건 아주 친절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모래를 올려서 뭘 어떻게 바꾼 거야? 기체의 부피를 모래를 올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압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압축이 된 과정은 맞는데 지금 뭐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단열된 피스톤이랑 단열된 실린더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체에 열이 출입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는 건 우리가 단열 압축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단열 압축 과정이면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바뀝니까? 원래는 이 Q가 델타 U랑 W로 나눠져야 되는데 Q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해준 일이 오로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있다라는 거, 이거를 명시하면 되고요. 두 번째, 나에서 다로 갈 때는 핀으로 고정을 했대요. 고정을 했다는 건 이 판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판이 안 움직이면 뭐가 안 변해요? 기체, 부피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등적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등적 과정이면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뭐가 0이야? 기체가 해준 일이 0이죠? 기체가 해준 일은 오로지 부피 변화에만 관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물리원 과정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0이니까 이 등적 과정에서는 뭐가 어떻게 돼요? 기체에 가해준 열이 오로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쓰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다음 이제 기억을 봅시다. 기체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압축이 일어났어요. 그쵸? 압축이 일어났으니까 기체가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외부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압축이니까. 그래서 1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1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부호가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 과정이 완벽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단열인데 부피가 줄었다. 그 안에서 분자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당연히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의 온도는 증가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 과정은 열역학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열역학 제2법칙으로 눈에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온도는 증가하는 게 맞죠? 아니요, 지금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나가 더 높은 거니까. 니은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이다. 우리가 방금 요식에서 구했다시피 기체에 가해준 열이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왜냐면 등적 과정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또 Q보다 크다. 어떤 거 없이 Q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뭐가 써있냐면 기체의 온도 변화량이 가에서 나와 나에서 다가 같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고 단서를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물리학 원뿐만이 아니라 수능 특히 탐구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과탐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 문제의 밑줄을 잘 쳐가면서 이 힌트들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올해는 뭐 수능 방과후를 못 해줘서 이런 걸 체크하는 연습을 시켜줬는데 문제마다 단서가 다 써있어요. 그거를 다 체크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수능 준비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내신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온도 변화량이 같대요. 온도 변화량과 관계 있는 물리량이 뭐죠? 기억이 난다면 대답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과 관계가 있다. 물리학 원 단계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기체의 절대 온도에만 관계가 있다는 걸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이 두 경우가 지금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 크기만 따지고 보면 이 1과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의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의 크기와 나에서 다로 갈 때 기체가 받은 열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서 가에서 나로 갈 때 기체가 받은 일이 Q보다 크다가 아니라 Q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디귿이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드디어 상대로님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반갑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물리학 원을 이제 다 뗐는데. 그죠? 자, 관측자 A에 대해서 B가 탄 우주선이 광학과 검출기 내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오른쪽 방향으로 등 소치선 운동을 0.8의 빛의 속도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광학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가 L이다. 고유 길이가 L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냥 L 이렇게 써놔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이 표현이 중요하죠.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A가 봤을 때 B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B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T란 소리예요. A가 볼 때는 우주선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우주선이 지금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잖아. 광원에서 나온 빛은 어디로 도달해야 돼요? 검출기로 도달해야 되는데 검출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동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A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때 걸린 시간이 T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보기 볼게요.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의 관성계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땡. 이거는 광석불변의 원리에 위배되는 독입니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이다. B의 관성계에서 볼 때의 거리가 고유 길이죠. A의 관성계에서 볼 때는 그 길이가 고유 길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에서 묻는 건 단순히 세로 길이가 아니라 요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예요. 광원 어디 붙어 있어요? 빛이 아닙니다. 광원이에요. 빛을 내뿜는 그 지점이라고, 기기라고. 우주선 천장에 붙어 있죠. 광원이야. 지금 그림 선생님이 위에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검출기 위에 광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광원도 그렇고 검출기도 그렇고 어디 붙어 있어요? 우주선에 붙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이동해요? 우주선이랑 같이 이동해요. 광원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계속 요 세로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운동 방향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운동 방향이 수직이죠. 길이 수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A가 볼 때 우주선은 이렇게 짜부되어서 보이는 것 뿐이지 이렇게 압축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은 정지하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원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이 맞죠. 이걸 틀린 사람들이 많더라고. 디귿? 갑자기 식이 나왔어요. 우린 이런 걸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죠. 이과 성향의 친구들도 갑자기 식이 튀어나오면 싫어하더라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뭐 이항에서 생각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빛이 이동한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누가 측정한 시간이다?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A의 관성계는 빛이 이 대각선 경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빛의 속도에다가 A가 관찰한 시간을 곱하면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요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L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치? 그래서 CT가 L보다 큰 게 맞다. 그리고 이항하면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지우고. 그 다음은 10번으로 갈게요. 이제 절반이네.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나눠서 잘 보세요. 게시글에도 이거 나눠서 보라고 올려야겠다. PM 다이오드입니다. 뭐 회로를 대충 설명해 놨고요. 가는 이 상태로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진다. 나는 YX로 연결했을 때 불이 켜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PN저퍼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P형이 양공이 많이 들어있고 N형이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양공을 플러스 쪽에 자유전자를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전극을 연결시켜 놓으면 양공과 자유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죠? 접합면으로 이동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또 새로 들어온 양공과 전자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계속 회로에 뭐가 흐를 수 있게 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하는 그 전극을 연결을 잘 해주었느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이 플러스 극 쪽에 뭐가 연결이 돼야 되고 P형 연결이 돼야 되고 이 마이너스 쪽에 N형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X가 P형, N형이 Y가 되는 거죠. Y가 지금 읽는 게 생각이 안 나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기억이 맞죠. X는 P형 반도체이다. 그다음 니은 가에서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가에서는 순방향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맞네요. 얘는 나에서 나는 불이 안 켜지는 상황이에요. 불이 안 켜질 때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무조건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공핍층이라면 양공과 전자가 거의 없는 영역이 만들어져야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PN 접합면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거니까 답은 기억, 니은이 된다. 쉽죠? 넘어갈게요. 11번 전류이온 자기장입니다. 전류이온 자기장.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오른손 법칙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했을 때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디에 비례하고요? 그 직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 그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잖아요. 물론 교재에서 글로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실험 1 같은 경우는 Q의 전류가 안 흐를 때, 그러니까 뭐만 있을 때예요. P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만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어디에서 5에서 자기장이네요. 여기 5 원점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원점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류가 위로 올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는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은 플러스 Y예요, 마이너스 Y예요? 플러스 Y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두 번째, I1이랑 I0를 비교를 하래요. I1이 뭐냐면 밑에 있는 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으로 바꿔줬다가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X방향으로 EB0가 됐대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이 P가 만드는 자기장이, P가 O에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실험에서 Q에 흐르는 전류를 I1으로 만들어줬을 뿐인데 O에서의 자기장이 방향을 갖고 세기가 2배가 됐어요. 그 말은 Q가 O에 만드는 자기장도 세기가 얼마란 소리야? 들어가는 방향에 B0만큼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야? 똑같죠? 그럼 P랑 Q가 O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고 방향도 같다. 세기는 얼마로? B0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Q와 P의 차이점은 뭐냐면 P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요. Q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쵸? 똑같은 자기장을 만드는데 어느 한 도선이 거리가 2배만큼 떨어져 있다? 거리가 2배만큼 떨어져 있다? 근데 같은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쵸? 그래서 I1은 얼마가 되는 거야? I0의 2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게 맞네. 그죠? 실험 2에서 원점이 아니라 X는 D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EB0보다 크네요. 이건 직접 계산을 해봐도 되고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어떻게 하냐면 5에서는 자기장이 EB0잖아. 근데 얘를 D로 바꿨어요. 여기서 요 위치로 이렇게 요 위치에 자기장을 보겠다고. 누구에 더 가까워졌어요? Q에 더 가까워졌잖아. 맞죠? 근데 전류는 누가 많이 흐른다? Q 쪽이 더 많이 흐른다. 근데 Q 쪽에 더 가까워졌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거리가 더 가까운 쪽에서 자기장이 된다? 그럼 Q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네? 그럼 자기장은 당연히 더 커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정미심쩍고 문제들 또 막상 또 시험 문제를 풀 때나 수능시험장 가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나를 의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내 생각이 맞아.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계산을 해오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I1이 2I0라고 우리가 해놨잖아. 그러면 거리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X는 D에서 자기장 구해보자고요. P에 의한 거. 똑같이 P 이렇게 씁니다. 상수는 똑같고요. 거리가 얼마가 됐어요? 이번엔 2D가 됐죠? 멀어졌죠? 전류는 여전히 I0 이렇게 흐르겠지?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자, Q가 만드는 거 얼마요? BQ라고 해볼까요? 상수는 여전히 K고요. 이번엔 거리가 D로 가까워졌는데 전류는 여전히 2배.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5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K 2D분의 5Y0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제 자기장도 다 합한 거. 어디서해? X는 D에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지금 그냥 요게 그러니까 X가 0일 때 여기서의 자기장이 얼마였어요? 그냥 D분의 2I0였잖아요. 똑같은 자기장 두 개를 더했으니까 누가 더 커요? 이쪽이 크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이 미심쩍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세기를 비교해봐도 됩니다. 뭐 어느 방법이든 맞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5번 라는 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다음은 12번 해볼게요. 수레가 있고요. 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고정한 후에 정지에 있는 A에 B를 가만히 접촉시킨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 다음에 용수철 고정装置 해제하면 당연히 수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갖고 튕겨 나가겠죠. A와 B가 분리된 이후부터 동일한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거리의 탈을 쓴 뭐예요? 속도예요. 그쵸? 왜냐면 이동거리를 재긴 쟀는데 조건이 붙었잖아요. 동일한 시간 동안 쟀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랑 마찬가지인 표현이야. 대소관계만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에서 이번엔 B의 추 한 개를 더 올렸대요. 무게를 증가시키는 거죠. B의 추 두 개를 올렸다는 것도 무게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파악하면 되냐? 용철로 압축되어 있는 게 용철이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탕 튕겨 나갔을 때 얘네들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돼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용철이 탕 튕겨져 나가는 건 이 수레들이 자기들끼리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깥에서 손으로 야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이렇게 미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외부에서 이 수레 두 개에 해당하는 요 개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준 거야? 안 가해준 거야? 안 가해준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외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뭘 쓸 수 있어요? 운동량 2 보존된다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수레 A와 B를 접촉시켰다가 틱 났는데 여기 밑에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레만을 접촉시켜서 용수철을 튕겼을 때는 속도의 비가 1이래요. 그럼 당연히 수레 A와 수레 B의 질량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걸 이 정보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B에다가 추를 한 개를 올린 거야. 그럼 B가 좀 더 무거워졌으니까 튕겨져 나갔을 때 A가 좀 더 빠르게 튕겨져 나가고 B는 조금 덜 빠르게 튕겨져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빠르고 안 빠르고의 비율이 2분의 1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이동거리의 B를 써놨지만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동일시간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 비율은 뭐랑 똑같다? 속도의 B랑 똑같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이번엔 2대 1이 될게요. 다시 말해 A가 2배 더 빨리 튕겨 나가고 B는 A보다 2배 느리게 튕겨서 나간다라는 거야. 속도가 2분의 1이 되려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된다 소리예요. B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기존의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쵸? 근데 이거는 기존의 B의 질량에다가 뭘 얹은 거예요? 추의 질량을 얹은 거예요. 따라서 추의 질량이 얼마라는 결론이 나와요? B의 질량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A의 질량과도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추를 한 개 더 얹으면 질량이 총 몇 배가 돼? 수레 하나 있을 때보다 추 2개 올라간 게 질량이 총 3배가 되죠? 그럼 속도는 몇 배가 돼야 돼? 튕겨서 나갔을 때. 하나는 M이고 하나는 3M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V로 튕겨 나가고 얘가 V로 튕겨서 나가야 둘 다 3MV라는 운동량이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아마 3분의 1이 몇 번인가요? 좀 내려볼까? 4번이네요. 그래서 4번이 된다라는 거. 괜찮죠? 13번. 도어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진동수 F인 빛의 수소에 N이 3인 상태로 전이한 후에 FB인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여서 다시 이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수소 원자 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A가 FB보다 작다. 자, 이거는 뭘로 할 수 있냐. 지금 에너지 갭이 1에서 3으로 갈 때 에너지 갭 1에서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 에너지 갭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이게 이거보다 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전자가 도약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하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에너지가 크면 여기가 지금 진동수 A고 여기가 B라는 거 아니야. 그림에 따르면 당연히 이쪽도 더 크다는 얘기고 이 플랑크 이 상수니까 지워지니까 당연히 진동수도 이쪽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E는 HF니까 쉽게 말하면 H는 상수니까 이 전자가 궤도 사이를 도약하면서 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는 거?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고요. 그 말은 더 큰 에너지 갭을 가지고 도약하는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이 진동수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같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잖아. 그래서 니은이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디귿. 첫 번째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A에서 B를 빼는 거의 절대값이네요. 이건 뭘로 생각해보면 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얘가 얘로 전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에서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를 빼야 돼요. 그만큼을 방출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식으로 쓰면 여기다 쓸 공간이 없어서
자, FA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냐면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를 뺀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갔다고요. 그랬는데 B만큼이 뭐 방출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요? 이 두 식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E2-E1이 H의 FA-FB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 FA-FB의 진동수를 방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는 FA랑 FB가 단순히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흡수하냐 방출하냐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려면 E2에서 E1로 갈 때 어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표현을 하려면 이 FA와 FB의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흡수 방출의 방향성까지 고려를 한 결과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디귿에 절대값까지 붙여주는 FA와 FB의 차는 아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 기억하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죠? 다음은 14번이에요. 14번. 수평면에 이제 자성체가 PQ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가운데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점선의 위치가 원래 P랑 Q가 있는 위치인데 자석을 갖다 냈더니 P는 이제 가까이 끌려오고 Q는 멀리 떨어져 나갔다 밀려났다 이런 상황이고요. P랑 Q는 강자성체 아니면 방자성체라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P랑 Q의 자성체 종류가 벌써부터 알 수 있게 되죠. P는 끌려갔으니까 일단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가면 끌려가 밀려나? 밀려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Q는 무조건 반자성체겠고요. 둘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P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이다 라고 파악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기억 P는 강자성체이다. 맞죠. 니은 Q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 자석을 제거하고 P를 Q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을 제거했어요. 근데 P가 지금 뭐냐면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석을 제거해도 자성이 일정 시간 남아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석을 뗐다 그래도 P에는 자성이 자화된 상태가 남아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P를 Q에다 갖다 대면 Q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석을 치웠는데 또 다른 P라는 자석이 가까이 온 거랑 같은 효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P가 어떤 힘을 받겠어요? 반성체이기 때문에 더 밀려나는 효과를 받겠죠. 그래서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1번 기억이 맞게 되는 거죠. 강자성체랑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랑 반자성체의 특징만 구분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은 15번이에요. 전자규도에 대한 기본 개념 문제인데 문제 글귀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눈에 띄는 힌트라기보다는 잘 안 보이고 지나칠 만한 그런 글이라 좀 생각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좀 미끄러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줄부터 단서가 써있어서 그래. 그림과 같이 생이가 증가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이라고 여기 그냥 대놓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으로도 벌써 정답이 나온 거긴 하지만 여기를 놓쳐서 헷갈려서 다른 걸 찍은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어쨌든 카드 단말기 앞에 교통카드가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다는 정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만 증가시킨 거야. 전자기도 일어나겠죠. 그 상황입니다. 그때 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카드의 내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기선속의 정의는 뭐였냐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어떤 특정 면적의 넓이를 곱한 게 자기선속의 어떤 정의였어요.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면적이 넓어지면 자기선속이 넓어지는 것도 맞고 동일 면적에서 거길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것도 맞았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교통카드의 어떤 코일이라는 영역은 정해져 있지만 그 영역을 통과하는 카드 단말기가 만드는 자기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첫 번째 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선속도 어떻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증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전자교도에서 명심해야 할 건 항상 뭐라 그랬지? 싫어라고 했었죠. 싫어. 자기장이 내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더 줄이는, 다시 말해서 내 영역을 통과하는 그 증가하는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내가 유도를 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도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이 방향이니까 손을 이렇게 감아주면 전류의 방향은 A가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유도 자기장이 이제 안쪽으로 카드 단말기가 만드는 증가하는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될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자,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 증거라기보다는 단서가 나와 있네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PQ의 어느 순간에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나는 X가 D인 위치, 여기네요. 여기에서 P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P의 변이가 지금은 T0, 그러니까 시간이 0인 상황에서는 변이가 0이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P가 변이가 점점 플러스로 증가했다가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이 선생님이 요 빨간색 색칠해놓은 요 X는 D 지점에 변이가 플러스로 쭉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쭉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P라는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 X는 D 지점에서의 그 변이가 지금은 0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플러스로 올라가려면 이 P라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X는 D에서의 파동이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동의 어떤 진행 방향까지 알 수가 있다. 물론 이 문제 풀이에는 상관이 없지만 뭐 그런 류의 보기가 자주 나오기도 했었죠. 어쨌든 문제에서 묻는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기억을 보면 진폭을 먼저 묻고 있네요. 진폭은 뭐였어요? 정의가 어떤 진동의 평균점으로부터 진동의 어떤 최고점까지 사이의 그 진동의 폭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그림을 보면 P의 진폭은 요 세로칸 한 칸이고 Q의 진폭은 요 세로칸 두 칸이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더 작아요? P가 Q보다 작은 게 맞게 되는 거죠. 니은 P의 진행 속력은 T0분의 D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속력의 식을 따로 써야 되겠네요. 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리가 역학에서는 속력을 어떤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준 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했었고, 파동에서는 이거를 어떤 한 번의 진동이라는 그 주기로 생각을 하면 편하다 그랬죠. 시간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예요? 주기. 거리도 한 번 진동하는데 어떤 파동의 거리, 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게 우리가 뭐였어요? 파장이었잖아. 그죠? 파장은 한 번 진동하는 길이에요. P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동하는데 ED가 되겠고,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은 여기 나와 있죠? 얼마예요? ET0가 되겠네. 그래서 P의 진행 속력이 T0분의 D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다음 디귿. Q의 진동수를 물어봤어요. Q는 선생님 주기를 모르는데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위에는 요 같은 속력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T0분의 D라는 게 T의 속력이기도 하지만 Q의 속력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Q는 지금 파장이 얼마야? 이거 다시 써볼게요. Q의 속력은 어떤 Q의 주기랑 Q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주기를 모르잖아요. 지금은 파장이 얼마다? 여기를 보면 Q의 파장도 알 수 있죠? Q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거리를 D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Q의 속력이 되겠다.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 P의 속력이랑 똑같다. 따라서 T의 주기는 T0가 되고요. 따라서 Q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니까 T0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이렇게 되겠지. 됐죠? 어려운 문제 없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17번이에요. 과학 문제네요. 과학. 자, 단색광 P가 단색광이라는 말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동수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진동수를 갖는 그런 광이다. 그런 단색광 P가 물질 A와 B의 변계면에서 입사각으로 입사하여 골절한 후에 B와 물질 C 사이에 임계각으로 입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광선을 안 그려놨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90도로 굴절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상황에서 옳은 걸 골라라.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둬야 되고. 자, 기억.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이건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친절하게도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표시를 해줬잖아. 다시 말해, 요게 지금 굴절각이고, 요게 법선이잖아요. 그쵸? 요게 굴절각이고. 근데 굴절각이 점선에 따르면 세타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렇죠? 세타보다 작게 굴절을 하고 있어요. 각도가 큰 쪽이 뭐가 더 빠르다? 속력이 더 빠르다. 우리가 선생님이 스넬의 법칙이라는 걸 물리학 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관계식 정도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 훨씬 더 빛의 진행 경로나 아니면 이런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요.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고요. 파장이 긴 쪽이 굴절률이 작다. 이렇게 연결지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도가 A 매질 쪽의 각도가 더 크잖아요. 입사각이 지금 굴절보다 큰 상황이니까 A 매질 쪽에서의 각도가 더 크고 B 매질 쪽에서의 각도가 더 작은 상황이잖아요. A 매질 쪽에서의 각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파동의 A 매질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동차에 비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자동차가 달릴 때 어느 바퀴가 먼저 B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경로가 굴절이 된다고 생각하면 굴절광의 경로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A가 속력이 B보다 더 빠를 때 아니면 B 매질에서의 속력이 A보다 더 빠를 때 두 상황을 나눠가지고 자동차가 간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꺾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조금 더 연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미 직관적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자, 니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것도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임기각으로 입사한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입사각은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입사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굴절각은 몇 도야? 90도죠. 굴절각이 90도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무조건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각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이 붙었겠지. 그렇죠. 각도가 C 쪽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B 쪽의 굴절률이 더 큰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속도가 큰 쪽이 굴절률은 더 작으니까. 굴절률의 정의가 뭐였는데요? 굴절률의 정의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이 값이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속력과 어떤 굴절률은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랬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자, 디귿. P가 세타보다 큰 입사각. 90도보다 작으니까 대충 굴절광이 다른 색깔로 할게요. 굴절광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돼요. 법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점선보다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굴절광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또다시 B와 C의 입사면에 이 각도로 들어올 텐데 지금 그냥 세타로 입사할 때 A에서 B로 세타로 입사할 때 광이 좀 눕혀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지금 입사각을 세타보다 키워줬더니 오히려 한번 꺾임으로 인해서 이 B에서 C로 가는 입사각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요 각도, 요 입사각은 여기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그렇죠? 입사각이 줄어들면 굴절각도 같이 줄어야 돼. 근데 지금 방금 전까지 원래대로 입사해서 굴절할 때 상황이 굴절각이 90도였으니까 지금 입사각이 좀 더 줄어든 지금은 굴절각이 최소한 90도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90도보다는 작게 이런 식으로 굴절이 돼야 되는 거죠. 대충 그리면 맞죠? 이게 전반사야? 절대 아니죠. 전반사는 어떨 때 임계각 이상의 입사각을 가질 때니까 당연히 전반사한다는 어떤 복이다? 틀린 복이다. 그래서 2번이 맞다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계속 설명이 이어지니까 뭐 지루하거나 뭐 체력적인 한계가 왔거나 이런 친구들은 알아서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보기를 바라요. 선생님 이거 한 시간에 다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나눠서 보라고 게시물에 적어놨으니까요. 자기가 잘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문제까지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갈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연직 위방향으로 일정한 F가 물체 A에 작용하여 A와 B와 함께 등가속 직선으로 간다. 자, A의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적혀 있었고 가속도가 주어져 있네요. 좀 뭘 그리면 되겠어요? 운동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봅시다. 덩어리로 볼게요. 덩어리가 4m짜리가 있고요. F가 편의상 이렇게 작용점 찍어서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풀이법은 선생님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 그냥 고안해낸 풀이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저렇게 나왔다고 저렇게 그대로 풀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방법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죠? 4mg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더 이상의 힘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2분의 1 g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운동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윗방향의 힘, F에서 4mg를 뺀 게 얼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R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2mg잖아요. 따라서 F가 얼마가 나와요? 6mg가 나오네요. F의 크기를 구해버렸네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나와 같이 연집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F는 지금 얼마나 그랬죠? 6mg라고 그랬죠? B에 작용하여서 AB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라는 건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속도가 0인 거지만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도 0인 거죠. A와 B의 질량은 똑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F가 나라고 할 때 그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의 상황에서부터 F가를 먼저 구해보자고요. F가. 뭐 A를 잡아도 좋고요. B를 잡아도 좋습니다. 뭐 할까요? A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B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은 A를 기준으로 연습해보세요. 자, B에 무슨 힘이 작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중력이 작용해야겠죠? 3mg. 이거 B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A가 B를 밀고 있죠. 그쵸? A가 B를 미는 힘, F가.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다음, A, B를 뭘로 밀고 있어요? F를 밀고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F를 그립니다. 그래서 끄떡끄떡한 친구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F는 어디에 작용하는 힘입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렇게 B를 따로 빼내서 운동방정식을 그릴 때에는 B에 작용하는 힘만을 그리는 게 정석입니다. F는 어디까지나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다? A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를 연습할 때에는 F를 꼭 그려주는 게 맞지만 선생님 지금 B를 가져다가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는 여기다 그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윗방향으로 2분의 1g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죠?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B의 R자임은 2분의 3mg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F가가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랫방향으로 3mg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따라서 F가는 얼마다? 2분의 9mg다. 요 정도 암산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 해봅시다. 나도 똑같이 B를 해볼까요? 자, 공간이 없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F가는 지금 구한 상황 2분의 9mg 그리고 F는 6mg인 상황. 여기서 B를 빼내봅시다. 나에서 B만 따로 그려볼게요. 또 3m. 자, 일단 중력이 먼저 작용하죠. 3mg.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A한테 떠받쳐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A가 B에게도 힘을 작용하고 있겠다. 떠받치는 방향으로. 이 힘이 바로 F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F라는 힘이 이번에는 B를 누르고 있어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야?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아니죠. 얘를 지금 따로따로 한 물체로 보면 B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F, 그러니까 6mg의 힘이 더 가해진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속도가 지금 얼마다? 0이다. 다시 말해서 R자 힘이 0이다. 힘을 다 더한 게 0이다. 윗방향의 힘 F 나와 아랫방향의 힘 3mg, 6mg를 더한 게 같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F 나는 9mg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였어요? F 나를 F 가로 나눠라. 여기서 여기를 나눠라. 얼마예요? 2죠. 이런 계산을 생략할게요. 본수의 나눗셈이니까. 그죠? 자, 몇 개 푸는 게 18번 문제였다라는 거. 두 문제 남았어요. 자, 다음은 19번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19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
19번은 이제 전하들이 서로 작용하는 힘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문제냐면 이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표현하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Q1과 Q2라는 전하량을 갖는 두 입자가 서로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2년, 그러니까 지금 20살인 선배들까지는 이게 이제 물리원 교과서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선배 2015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선생님도 수업을 안 했었어. 이때가 아마 온라인 수업이었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기력을 대충 인력, 청력이 서로 작용한다라는 것만 복습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기의 힘이 작용하는지는 그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선생님 기억이 맞기를. 어쨌든 그래서 시험 보면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수능이나 수능을 물리학 원을 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도 같이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은 내신 준비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모의고사 정리를 목적으로 한 영상이기 때문에 19번의 해설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물리학 원의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서 선생님 그러면 교과서에 없는 다른 내용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나요? 수능에? 라고 물어본다면 몇몇 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쿨롱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개를 좀 얘기를 해주자면 아 맞다. 수능 물리학 원에 관심 없는 사람은 20번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지금 넘어가세요. 유튜브로 지금 링크 걸어서 올렸잖아. 유튜브에 타임라인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20번에 해당하는 타임라인 눌러서 글로 가세요. 지금 잠깐 할 얘기는 수능의 물리학 원을 선택할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우리가 원래 MGH라는 중력 포텐셜이랑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만 다뤘었잖아. 근데 이거 말고도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따로 또 있어요. 용철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수업 때는 이게 용철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작용을 하고 변형된 길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압축되거나 더 길게 늘어나거나 할수록 그 탄성 에너지는 더 커진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k가 탄성 계수라 그래서 용철의 어떤 재질 관련이 있는 거고 이 x 같은 경우가 변형된 길이에요. 그래서 변형된 길이의 비례, 운동 에너지랑 조금 비슷하죠.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로 갖습니다. 사실 융수철을 천장에 매달고 이렇게 띵 튕기면 그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 공의 운동 에너지, 이 공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세 개가 서로 막 변형되면서 보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어렵게 되면 얘네들을 세 개를 섞어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6월이었나? 그 3학년 수능 모의고사에서 20번인가 19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쓰는 문제가 나왔더라고. 선생님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수능 특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능 특강 같은 거 좀 보면은 거기 있는 내용들에 좀 믿음을 두고 공부를 하면 빼먹는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생님이 뭐 따로 올해 뭐 수능 방과후를 해주거나 하면 이런 것들 좀 대비를 해줄 텐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이번 시간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라도 얘기를 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20번으로 다 지우고 자 20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면서 전 PQR을 각각 속력 3V0 V0로 지난다. QR의 높이차는 QR의 높이차가 같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글이 길고 뭐 어려워 보이고 20번이라서 압박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이 좀 필요할 뿐이지. 볼게요.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해서 PQR을 속력으로 지난다. 이건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림 확인하면 되고 여기부터 적은 거죠. P와 Q의 높이차가 Q와 R의 높이차가 같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점선을 그어서 이렇게 점선이 좀 이상하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 높이도 H고
요부터 H라는 얘기죠. 그래서 글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물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5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곤란스럽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어떤 걸 추천을 해줬냐면 지점들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써놓고 에너지를 다 써놓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뭐랑 뭐밖에 없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나열을 해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때려 넣는 거야. 저 글만 읽고서 추론해서 문제를 그냥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막 벙쪄져요. 뭐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생각 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하면 연습 과정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필요하죠. 기준점을 요 R을 기준점으로 할게요. 기준점을 여기가 높이가 0인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R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죠. 맞죠? Q에서는 높이를 H로 하기로 했으니까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요. P에서는 E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주어진 식으로 갖다 써보자고요. P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3v0제곱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Q 같은 경우는 속도를 V로 하기로 했으니까 2분의 1 mv제곱이고요. R 같은 경우는 V0로 하기로 했으니까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P에서 Q로 갈 때는 마찰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P에서 Q로 갈 때는 뭐가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죠? 하지만 Q에서 R로 갈 때는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식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이 에너지 보존을 식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개를 더한 거잖아. 이 두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P랑 Q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세울 수 있어요. P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H에다가 2분의 9V0라고 쓸게요. 이렇게. 요게 P의 역학적 에너지고 Q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게 1번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어디 있어요? 문제 있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2분의 5배이다 라고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뭘 보면 돼? Q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R점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빼면 그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Q의 역학적 에너지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R에서 갖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뺀 게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5배이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Q에서 R까지니까 얼마나 감소했어요? mgh만큼 감소했잖아요. 그거의 몇 배다? 2분의 5배이다. 이렇게 되네. 이게 두 번째 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와요. 끝!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 편법을 쓸 건데 어떤 편법을 쓸 거냐면 이대로 연립해도 돼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에는 이 간단한 역학적 수식은 연습을 하는 게 좋으니까 1번, 2번 지금 선생님이 세운 이 문제를 그대로 따서 식으로 만든 게 지금 1번, 2번이잖아.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지금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사실 P에서 R까지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랑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P에서 Q로 운동할 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좌변에 있는 요항 요게 Q에서 R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잖아.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요? P에서 R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랑 같아요. 왜냐면 P의 역학적 에너지랑 Q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이해가 되나요?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 Q에는 V제곱이라는 미지수가 또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근데 P는 속력이 이미 V0라는 속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기왕이면 한 문자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걸 때려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P의 역학적 에너지 EMGH 플러스 2분의 9 MV제곱에서 Q의 역학적 에너지 뺀 거 MGH Q가 아니라 R이죠? 미안, 이거 지울게. R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을 빼는 게 똑같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2분의 5배이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얘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 지금 보이죠? 별표? 여기다 옮겨서 쓸게요. 자,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분의 9에서 2분의 1 빼니까 4죠? 4인분의 제곱. 그 다음에 2mgh를 1로 옮길게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mgh가 되네요. 맞나요? 따라서 mv0의 제곱을 얼마로 쓸 수 있냐면 8분의 1 mgh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나요? 잘 따라오셔요. 따라서 v제곱을 h에 관한 식으로 바꾼 거야. 거꾸로 바꾸면 mgh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8mv제곱으로 mv0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왜냐면 지금 보기가 v를 v0로 바꿔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v0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다 집어넣느냐? 1번식, 2번식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좋아요. 1번식에 넣을까요? 1번식을 정리하자면 1번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번식을 이렇게 가져옵시다. 1번식을 가져옵시다. 2mgh 더하기 2분의 9 mv0의 제곱은 mgh에다가 2분의 1 mv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됐죠? mgh 좌변으로 넘기면 mgh 더하기 2분의 9 mv0의 제곱이 2분의 1 mv제곱이랑 같다. 근데 우리 mgh를 8mv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거 바꾸면 8mv0의 제곱이다. 이거 두 개 다시 더해서 쓸게요. 2분의 8, 2분의 16이 되니까 2분의 25 mv0의 제곱이 2분의 1 mv제곱이 된다. 따라서 25 v0의 제곱이 v제곱이고요. 따라서 v는 얼마다? 5v 제로다. 해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문제 조건을 그대로 따라간 건데 문제 조건을 좀 더 따라가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었고요. 이건 도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P, Q, R 각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써놓고 문제 조건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대충 연립해야 할 식이 보일 거예요. 그 뒤로는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학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도 계산상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연상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여지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일이 다 써놓는 걸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를 1번식, 2번식을 문제 조건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Q에서 R을 P에서 R로 바꿔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Q에서 R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한 단계가 더 계산이 생기기는 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서 지금은 P에서 R로 간다라고 편법 아닌 편법을 써가지고 편법도 아니죠. 정확한 방법이니까 뭐 5개념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연립의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이제 MGH를 V0에 관한 식으로 바꿨지만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 그대로 Q에서 R까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연립을 하면 진짜로 1번, 2번을 연립해야 할 상황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이지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당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연립을 통해서 OB0, V가 OB0라는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직접 한번 이끌어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모의고사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와. 사실 여러분들은 편집된 영상을 봐서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막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막 종도 치고 막 종 테스트하느라 이상한 소리도 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선생님 움직이면서 뚝 갑자기 편집점 같이 딱 누가 봐도 편집된 것 같이 이게 막 바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중간중간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였거든. 그래서 그 돌발 상황들 때문에 영상을 찍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만 봐서 이게 1시간 남짓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찍었네. 어쨌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전범위는 아닙니다. 전범위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범위는 아니고요.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변형해서 낼 생각이에요. 변형해서 낼 생각이야. 여기서의 변형은 뭐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바꾼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을 할 생각이야. 다시 말해서 이 모의고사의 이 20문제, 정확히는 19문제죠. 이 19문제만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 11문제를 푸는 방법을 완벽하게 꿰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를 했으니까 너무 부담하고 막 주변 내용들까지 다 알아야지 이러면서 책을 다 뒤져보는 일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시험 본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뒷단원, 내단원이 워낙 내용이 양이 적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 20문제까지 합해야 이전 시험의 시험범위랑 내용의 어떤 분량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물리원을 갖다가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은 전범위를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신 성적에 관심이 있고 나는 물리원을 수능에서 치진 않을 거지만 내신을 따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 20문제, 19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푸는 방법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정도로 공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이 부분은 꼭 보라고 해놔야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는 걸 가장 뒤에다 넣어놨네. 어쨌든 시험 문제 출제는 다 끝나 있고요. 점검만 계속 하면서 문제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2차 집필 때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각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들 준비 잘해서 2차 집필 평가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행복한 12월이 됩시다. 알겠죠? 온라인 기간 화이팅 하시고요. 학교에서 봐요. 안녕. 끌게요.